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헌균입니다. 오늘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길었다가 다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짓날입니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날에 예로부터 상고시대부터 동짓날이 가장 최대의 명절이었고요. 그리고 국가가 개창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날에 우리 역사 바로 알기라는 이러한 법인 단체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과 감사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자, 왼손에 14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른손에 14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봤습니다. 훈민정음 28수는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데 바로 14마디, 14마디라서 28마디, 바로 천문 28수라는 그러한 염원으로 제가 이렇게 간절한 인사를 올렸습니다. 자,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요, 장독대의 하얀 백서에다 정한수를 떠놓으시고 우리 자식들, 우리 남편, 우리 어르신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죠. 바로 사실은 그 정한수에 저 하늘에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위치하셨을 때 그때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그 의미가 어찌 되었건 할머니 때부터 그리고 어머니 때 계속 이어져 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모르셨지만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의미를 아시고 또 기도를 드리면 더 많은 기도를 들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왜 천문 28수로 이렇게 인사를 올리냐면요. 우리 훈민정음이 처음 세종대왕께서 만드실 때 28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세상에 백성에 나누어 주신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이게 사실은 혁명이자 개혁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왕의 문자나 그리고 혹은 저 하늘에 올리는 천문에 올리는 그 제사에 쓰이는 문자들은요, 지배자 혹은 권력자들에게만 쓰여졌던 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그러한 하늘의 윤려, 하늘의 소리를 음양 오행의 이치를 모두 갖고 있는 저 우주의 이치를 역사상 최초로 우리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분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세종대왕이 최고의 성분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서양, 동양 어느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쳐 줬나요? 예를 들면 저 유럽의 대부분의 종교인 캐톨릭에서도 성경은 그들만이 볼 수 있는, 즉 제사장 혹은 왕 그리고 신부라고 칭하는 이러한 수도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특히 그 수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수녀원들, 수녀조차도 그 글을 보게 되면 목을 베이는 형벌을 가했을 정도로 이 문자는 바로 신의 문자이고 그 신의 문자를 전달하는 제사장의 문자로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500년대 15세기에 들어와서 이 문자가 사실상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그런 면에서 저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민주화를 앞장서서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훈민정음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분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께서 진물을 보시면서 창살에 비치는 모형을 보시고 글자를 만들었다. 혹은 티벳의 문자를 따왔다. 그건 용제총화의 성현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 몽골의 파스파 문자가 우리 훈민정음의 근간이 된다. 라는 이런 이론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간송 전영필 선생님에 의해서 세상에 나오기 이전까지의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바로 제가 오늘 강의에 중점을 둔 것이 바로 그 점 때문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과 알려진 후에 그러면 우리의 문자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이 부분을 주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훈민정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러한 훈민정음을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원리 여러 가지 원리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강의의 가장 큰 제목, 세계 모든 문자와 언어는 바로 우리 한국의 상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우리 말이 모태어이다 라는 큰 제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 분분한 논란을 딱 종지부를 찍는 대단히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반겨야 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뭐냐 하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분분한 설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훈민정음 기원의 하도 이론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한은 지금 현재 훈민정음이 어떠한 모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세종대왕의 단독 창제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북녘에서는요, 지금 중학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과정의 학생들에게 훈민정음은 우리 상고시대의 가림토 문자로부터 연원하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의 그 다른 부분이 바로 우리의 상고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바로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문자의 기원설이 분분하였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감히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은 바로 가림토 문자 기원설이 정확합니다. 가장 최근까지도 대두가 되어 있는 기원설은 파스파 문자설인데요. 자, 파스파 문자는 몽골 문자이죠. 바로 티벳의 승려인 파스파를 모셔서 몽골이 세계를 통일하면서 바로 자기들 문자를 쓰면서 한자를 약 100여 년 동안 못 쓰게 할 때 독창적으로 만들어 쓴 문자가 파스파 문자입니다. 자, 이러한 파스파 문자나 기타 티벳 문자, 그리고 최근에 와서 많이 회자가 되어 있는 산스크리트 문자, 이런 것들이 전부 훈민정음과 연관성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관성이 있느냐? 바로 음운 원리에서 연관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훈민정음은 우리의 가림토 문자로부터 연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북한 학계하고 비슷한 입장으로 하면서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훈민정음이
가림토 문자를 잘 모방을 하였다. 이 얘기는 훈민정음의 원본에도 바로 정인지가 자방고전이라 해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방고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훈민정음은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음,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제가 이 1강 처음 화면에 천문과 수리를 반영한 자음 배열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배열과 올바르지 않은 배열 이렇게 해놨는데, 자, 우리가 훈민정음 원본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진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원본을 가져오기보다는 제가 저술한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훈민정음을 정확히 주석을 하여 이렇게 책을 내놨습니다. 이 책은 훈민정음 원본에서 단 한자도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첫 장을 펴는 순간 우리가 배웠던 한글과는 달라져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한글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기 이전에, 세상이 나오기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한 학문 기조에 따라 바로 제국지혜 치하의 조선 총독부 산하에서 조선어학회가 우리 말을 표준화할 때 바로 히라가나 가타카나 체계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응, 리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런 순으로 해놨는데 정작 훈민정음 원본에서는 옛니응, 기읒, 키읒, 디읒, 티읒, 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음하면서요, 기역이라고는 안 하지요. 사실은 기역이라고 한 것도 바로 표준화시킬 때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뒤에서 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훈민정음의 순서에는 바로 가액의 원리, 발성기간을 딴 그대로 가액 원리를 정확하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기역, 그 다음에 디귿, 시읒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문과 수리를 반영한 자음 배열이 바로 원본에는 이렇게 여린 이응부터 기역, 키읔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자, 우리는 예로부터 하늘을 정말 중요시 여겼던 민족이고요. 그래서 천손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스스로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문자가 바로 천문에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처음에 정치를 펴실 때, 자, 가장 먼저 중점을 두셨던 것이 바로 백성은 밥이 왕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두셨습니다. 배가 부르고 따뜻해야 다른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농사직설을 지으시고 하늘을 잘 관찰하시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종대왕 당시에 가장 고위직에 있었던 관료들이 바로 영의정은 이순지라는 분인데요. 바로 천문의 천재인 천문학자이고요. 그리고 김담, 김빈을 등용을 하셨고 그러한 이론들을 기계로 만든 오늘날의 컴퓨터보다도 더 훌륭했던 그런 기계를 장영실을 시켜서 만들게 했던 그런 바탕이 있었습니다. 자, 하늘의 이러한 원리들을 전부 조합을 하여서 이순지에게 책을 짓게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칠정산이라는 책입니다. 자, 칠정산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짚어가면 해와 달 그리고 목화 토 금 수라는 이 행성들을 바로 우리 글자에 정확히 담으셨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원문에 보면 원문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기역은
목의 자리에 해당되고 방향으로는 동쪽이고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의 위치가 바로 천문에서 위치한 자리를 글자에 배열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귿과 티읕과 니은은 화의 자리에, 그리고 비읍, 피읍, 미음은 토의 자리에, 지읒, 치읒, 시읒은 바로 금의 자리에, 그리고 이응, 여린, 히읗, 히읗은 수의 자리에 이렇게 배치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그러면 모음 배열을 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는데 더 좋습니다. 자, 모음 배열을 하였는데, 자, 원본의 훈민정음은 천지인 오아 우어 요야 유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칠정산 목화토금수에 배치를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천문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해 놓으신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을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읒, 키읒, 여린 기읒. 조금 전에 제가 자음을 배치한 것을 설명드렸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요것이 바로 하도, 음양, 오행론에 준하는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이러한 얘기에 들어서는 제가 본 단원에 들어가서 더 정확하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음, 자음, 배열이 요와 같이 되었고 훈민정음 원본에 이렇게 천지인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이렇게 배열하신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훈민정음의 본문에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오행의 순행 원리에 조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한자 한자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천지인 아래 수자리에 오, 목자리에 아, 화자리에 우, 토자리에 천지인, 그리고 금자리에 어, 이렇게 순서로 천지인,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바로 우리 전통 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하도라는 천문도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우측에 보이는 것이 하도라는 이러한 도형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 아, 우, 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천지인 오와 우어가 왜 저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 오는 제가 저술한 세종 이두의 눈물이라는 이 책에 147페이지에 제가 이 그림을 정확히 담아놨습니다. 자, 오는 하늘의 숫자로 1이고, 자, 1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원이 하나로 표기된 이유입니다. 1이고, 그리고 하늘의 성질은 바로 우리 물에 해당하므로 목구멍이 젖어 있는 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는 목의 자리이고 생장하는 자리다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이 순서가 바로 본문에 오, 아, 우, 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로 초출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왜 초출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요 위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붙이면 바로 오로 읽어지는데, 초출자라는 뜻은 바로 우주 모든 원리가 처음으로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호로 점을 하나 찍어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가 되었고, 다음 순으로 바로
38목 자리에 아는 바로 안쪽에 또 점을 하나 찍어서 표현을 하니까 바로 아라는 모음자가 탄생하였고요. 그리고 275 자리에 바로 요 밑에 점을 하나 찍어서 우라는 글자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499면은 안쪽에 점을 하나 찍으시면 어가 되겠지요. 이게 바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의 근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훈민정음 원본을 보기 이전에 바로 한글이라는 문자의 이름으로 우리 세상에 알려지다 보니까 훈민정음의 내용,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바로 이러한 원리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출자가 나왔고 초출자는 바로 우리 오행, 음양 오행 이론에서 하나는 바로 양의 자리이고 양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출자는 또 무엇일까요? 본문에 세종대왕께서 제출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출자는 요, 야, 유, 여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설명도 그렇고 그 순서도 그렇고 정확히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훈민정음 원본과 그거를 주석해 놓은 이러한 내용들을 사유해 보십시오.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모음 11자가 가운데 중앙방위에 천지인하고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이렇게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또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은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서 별도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요 사람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는데 매개체로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만은 음과 양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본문에 그대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제가 별도로 내용을 뽑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다면 그리고 오에 대한, 아에 대한, 우에 대한, 어에 대한 이런 설명을 본문에 안 해놓으셨더라면 이것은 학문으로 활용이 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이것이 사실은 제가 이러한 이론을 내놓기 이전에 우리 연변대학교의 오봉엽 교수님과요. 그리고 북한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쓰신 벽초 홍명희 선생님의 아드님이 김일성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요. 그분께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두 분이 교류를 하시면서 제자 원리를 명확하게 밝히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제자 원리를 밝히고 나서 우리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애석하게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원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진 내용들이 쓰여지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이 자음 모음 체계를 학문의 기조로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훈문자의 최세진 선생님이 사실은 어린이들 한자 교육을 위한 교재로 만들었던 것인데 이 내용이 또 후대에 신증유합을 저술하신 여암 신경준 선생님이나 한글가를 저술하신 외솔 최연배 선생님께서 그대로 인용했던 것이 현재의 그대로 한글로 전해진 이유에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서 가끔씩 이 학자로서 혹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담지 못할 말도 한 번씩은 하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해방 이후에 1946년도에 이것을 바르게 훈민정음 원본대로 고쳤더라면 오늘날에 예를 들면 외래어 표기라고 하는 잘못된 얘기들, 두음법칙이라고 하는 잘못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조선어학께서 일본식 히라카나 가타카나 문자 체계로 한글을 표준화한 것인데 이 근거를 어디에서 잡았느냐? 바로 우리의 그 최세진 선생과 영암 신경중 한글가래 바로 최은배 선생님의 이 이론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요. 과연 일본 사람들 조선 총독부에서 이거를 훈민정음 원본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훈민정음 원본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거나 연구가 되어졌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1923년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33년에 표준어로 만들어질 때 바로 히라카나 가타카나 문자로 만들어진 이유가 그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훈민정음을 정말 귀하게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정말 6.25 동란에도 가슴에 품고 피난을 가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내놓으셨는데 그거를 왜 우리 학자들이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지금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왜 교수님, 선생님, 왜 우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원리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쳐 쓰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대답은 참 기상천외하게도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70년 동안 써왔는데 굳이 지금 와서 바꿀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이 지금 단체에서 정말 그 무릎이 다 깨지고 피를 토하고 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 역사를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비교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정말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런 분들께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기존에 하겠던 학문을 가지고 논문을 쓰셨고 그리고 또 후학을 길러냈고 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위치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발 지금 고쳐 쓰고 훈민정음대로 바로 잡았어도 우리 교수님들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학자로서 우리 국민, 남북한 합쳐 7,500만의 모든 국민한테 아마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일이 될 겁니다. 그거 힘들지 않거든요.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실에서 우리 학생들과 몇 시간만 이러한 내용들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고쳐가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역사 바로 알기라는 이 정말 훌륭한 단체에서 제가 우리말이 세계 모든 어원의 모태다라는 그런 주제를 하면서도 이렇게 훈민정음을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훈민정음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국어교육, 국문학을 해가면 우리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문화적으로 우수한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고 또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의 나라로서
우리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